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5학년 2학기 8.15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학년 2학기 단원을 요 1시간 50분 동안 모두 끝내야 하므로 조금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하이라이트 치는 것과 필기하는 것들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나라의 등장과 발전 단원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나와 있죠. 고조선이라고 하면 밑에 내용들 살펴보면 돼요. 처음에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단군 왕검이 나오는 단군 왕검에 대한 신화 혹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어떤 책의 내용이 나올 텐데 당군왕검이 나오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서 쑥과 마늘을 먹게 되었고 동굴에서 그 쑥과 마늘을 먹다가 곰이 결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므로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라라는 그런 설화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 삼국유사는 일년이라는 스님이 적었더라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을 단군왕검이 건국을 했는데 지배자들이 청동거울과 비파용동검을 사용했다.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밑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팔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팔조법은 고조선의 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딱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팔조법에서는 생명중시사상,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그 사람도 목숨으로 갚는다. 사여재산 인정,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 곡식으로 갚을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아, 본인의 재산을 인정해 줬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농경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더라.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 신분제도가 있었다. 8조법 내에 노예라는 신분적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있었고 화폐 개념이 있었다. 이것도 8조법에 그 빗대어 보았을 때 그 땡땡 전이라는 화폐의 단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때는 뭐뭐 전이라는 화폐의 개념이 있었더라라는 것도 봐주셔야겠고요. 8조법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생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칼로 곡식을 수확한 다음 민무늬 토기에 담아 보관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 세 가지 적어라. 빈칸으로 두면 미송리식 토기, 비파용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조선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이번엔 삼국의 시작입니다. 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철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어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증했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고 불교를 받아들여서 아, 중요하다. 삼국시대 때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였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둘게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를 장려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래요.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법 질서를 유지했고 백성 중 남자는 세금을 내고 전쟁에 동원되었다.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그 아래에 삼국의 도읍지 및 천도과정부터입니다. 일단 백제라고 하면 위례성부터 출발을 했는데 백제라고 하면 누가 세운 나라예요? 백제는 온조왕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주몽이 세운 나라고 신라는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세 나라가 전부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만약에 지역 명칭을 써라 라고 나올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 수도를 옮겨왔는지 한번 눈에 담아 두시면 만약에 웅진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잘 몰라도 웅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백제였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에 익혀두세요. 자, 그러면 백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던 건 백제였어요. 백제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서 4세기 때의 왕입니다. 자,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북쪽으로도 진출을 했대요. 고구려를 공격했다라는 데에서 평양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기억해 둘게요. 위에 도읍지 및 천도 과정에서 고구려의 마지막에 평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진출했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근데 백제는 대체 어딨기에 남쪽이랑 북쪽으로 둘 다 진출을 했냐? 요거는 간단한 지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가 맨 위에, 그 중간에 백제가, 제일 아래에 신라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백제는 요 가운데 있으니까 백제라는 애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기준은 한강을 누가 차지했냐잖아요. 백제는 처음부터 한성 지역, 위례성에다가 한강을 거의 그 먹은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를 따라서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신라가 있는 남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요 지도에서 나타내 줄 수 있죠. 다음에 정치 문화 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나라와 활발히 교류했다라는 것도 근초고왕의 업적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성기를 맞은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5세기 무렵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 요동 지역을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백제 영역이던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릉비를 세웠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라고 나왔는데 북쪽으로 확장했어 라고 나오면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 아까 지도를 봤을 때 고구려는 맨 위에 있잖아. 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이고, 서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쪽으로는 요동으로 뻗어나갔을 수 있어. 근데 북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고 백제와 신라가 있는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더라 라고 요 지도를 빗대어서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에 신라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성기왕으로 보통 진흥왕을 생각하실 텐데 버풍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라 버풍왕과 진흥왕의 업적 보시고 요거 6세기입니다.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낙동강을 넘어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풍왕이 멸망시킨 가야는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멸망.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연합군과 함께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보통 나당동맹을 생각하시겠지만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제동맹이라는 걸 한번 했었고 그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진흥왕을 신라의 전성기왕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했냐? 이게 전성기의 기준이니까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했을 때의 왕이니까 우리가 보통 진흥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풍왕이 가야 지역, 금관가야를 멸망시켰다면 진흥왕은 대가야를 흡수하고 결국에 가야를 전부 소멸시키고 흡수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버풍왕에 플러스하고 불교 수용도 하나 넣어둘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은 불교 국가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와서 삼국의 전성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입니다. 삼국의 대표 문화재 보면은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도 어떤 시대의 유물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분벽화라고 되어 있죠. 고분은 옛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그 돌벽 위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고구려일 텐데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신라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고 여러 삼국시대 때 그 무덤에 있는 벽화가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고구려의 고분벽화였더라 라는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고구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화유산은 금동령과 칠련명 열애입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주 봤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광배가 뒤쪽에 있고 요 가운데 부처가 약간 요러고서 앉아있는 요런 상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요런 모양, 옆에서 보면 조금 납작해서 앞쪽만 이렇게 부조로 튀어나와 있는 요런 상이 바로 금동령과 칠련명 열의 입상입니다. 요거 나오면 고구려 생각하시면 돼요. 백제 같은 경우는 무령왕릉, 무령왕이라는 사람의 무덤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금동대학로라고 해서 엄청 화려하게 생긴 여러분 뭔지 알죠? 여기 위에 봉황, 새가 한 마리 앉아 있고 밑에 이렇게 촛대가 있고 받침대가 있는 이렇게 생긴 게 금동대학로인데 요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향로예요. 향을 필 수 있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름 알아두시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금관이 유명해요. 그래서 금관총 금관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나 왕비가 관을 썼지만 유독 신라에서 이 관이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화려했고 신라의 관이 특이한 건 관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머리에 얹는 것만 생각하는데 신라의 관 같은 경우는 귀 옆으로 길게 내려오는 요런 구슬 장식 같은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관인데 밑에 이렇게 뭐 화려하게 주렁주렁 매달린 게 보인다 라고 하면 요거 신라 금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 불국사, 석굴암 전부 다 신라의 문화유산이고요. 신라 문화유산 하면은 경주라는 지역 명칭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삼국시대 때 잘은 나오지 않지만 가야 하면 철 중요하게 봐주시고 철제 투구, 철제 갑옷, 그리고 가야금 있습니다. 가끔씩 검은고랑 비교해서 나오는데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야가 가야금이에요. 검은고는 가야랑 상관없는 악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신라시대 때 만든 목판 인쇄물 나와 있죠. 신라시대 때 목판 인쇄물을 만들었는데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라고 한다. 요게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이게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했냐? 자,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거 정확히 지난주 온라인 우리 평일 수업 때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냈던 것 중에서 신라가 당과 동맹을 맺을 때, 나당 동맹을 맺을 때 신라가 당에 김춘추를 보냈다라는 문제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 당일에 함께 시험을 본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겠죠? 김춘추가 당에 가서 나당 동맹을 맺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당 동맹을 맺고 나서 신라에 돌아온 다음 김춘추는 왕이 돼요. 김춘추는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종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김춘추라는 이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얘가 나중에 왕이 되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쨌든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백제를 멸망시킨 게 바로 김춘추, 무열왕 때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요 아래에 나오는 문무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라가 당과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당 전쟁에 대한 설명이죠. 나당 전쟁 때 매소성 기볼포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신라가 승리하고 삼국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더라 라는 거 보면 되겠고 결국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문무왕이 나당 전쟁과 삼국 통일을 전부 이룬 왕이 되었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무왕, 무열왕 두 사람 기억해 두세요. 각각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의 왕인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발해의 성립 과정이네요. 발해라고 하면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건 잘 알고 있죠. 어머, 미안해요. 다시 화면을 켜줄게요. 네, 잠깐 발열 때문에 꺼졌던 것 같다. 네, 됐네요. 자, 발해가 성립됐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어디 장수였다고?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 지역에다가 세운 나라였는데 얘가 별명이 있었어.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야? 동쪽에서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어.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 당이 붙여줬어요. 당이 발해한테 대고 너희는 바다 동쪽에서 성공한 국가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당이라는 나라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발해는 군사 문화적 힘이 강력한 나라로 발전해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더라 라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구려 유민들 말고도 말갈족도 하나 포함시켜 줍시다.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세운 나라다라는 거 하나 더 적어줄게요. 자, 다음에 후삼국 시대로 넘어옵니다. 후삼국 시대는 사실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라는 건 다시 일으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하지만 전부 다 실패하게 되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죠. 그 이후의 내용인데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면 신라는 후신라가 아니라 그냥 신라. 여기 나와 있네요. 그냥 신라. 백제는 후백제, 고구려는 후고구려라고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각각 후백제는 견훤이, 후고구려는 궁예가 세워요. 얘네도 세운 지역 이름들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후고구려에서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이라는 애가 후백제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할 건데 어떻게 했냐? 내용 보니까 왕건이 후백제군과 공산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크게 패하였다. 그러니까 왕건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야. 후백제랑 싸웠더니 공산 전투에서 처음에는 졌어. 그리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어디서? 고창 전투에서. 이번에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후백제는 일단 여기서 냅두고 신라는 어떻게 됐어?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경순왕은 우리는 한번 삼국통일 해보기도 했고 더 이상 너희들 후백제랑 후고구려에 대항할 만한 군사적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라를 그냥 고려에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자체적으로 항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남은 건 뭐야? 후고구려랑
후백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려는 그래서 신검의 후백제군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후백제는 견훤이 세운 나라였잖아. 갑자기 신검 얘는 누구야? 다음 때 왕인가? 맞아요. 후백제의 다음 때 왕이 견훤의 다음 때 왕이 신검인데 신검은 정당한 루트로 왕위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견훤이 죽게 되면 당연히 왕권은 신검한테 넘어올 거였어. 근데 신검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아버지인 견훤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권에 스스로 올라선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견훤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그걸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서 스스로 고려에 항복했었어요. 그래서 견훤이라는 사람 혼자서 그리고 견훤을 따르던 군대는 고려에 넘겨졌고 마지막 남은 신검의 후백제군과 고려가 맞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결국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조금 속 깊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는 견훤과 신검을 조금 따로 봐주시면 조금 더 깊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삼국의 통일 순서 밑에 한번 보시고요. 넘어와서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 고려 왕건인데요. 왕건의 정책들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항상 왕권이 아주 약화돼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이 태조왕건이라는 사람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왕입니다. 왕권 강화와 그리고 민생 안정에 대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왜? 이전에 후삼국 시대였는데 갑자기 고려 시대로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백성들도 혼란스럽고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건은 정치 안정, 호족 우대라고 해서 당시의 새로운 지배층 세력이었던 호족을 우대하면서 더해서 호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민족 통합, 민생 안정, 북진 정책, 불교 장려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직까지도 삼국시대 때 불교였던 것에 이어서 고려시대도 불교를 장려하고 있었다라는 종교적 이념도 하나 기억해 둘게요.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어떤 침략이 많았냐? 거란, 여진, 몽골 순서대로 침입이 이어져 옵니다. 자, 거란 같은 경우에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세 단계로 침입이 있을 텐데 애초에 처음에 왜 들어왔었냐? 거란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으려고 침입한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거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는데 고려 너도 강한데 송 걔 돈만 많은 애들하고 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차라리 나 거란과 친하게 지내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라고 고려를 꼬십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거부하자 거란이 침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과 외교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란을 물러나게 하고 강동육주를 잠시 빌려받았어요. 요 강동육주라는 지역이 뜬금없이 이걸 왜 줬느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소순영이랑 서희가 이런 대화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송과 좀 멀리 하기에는 송이 이걸 좀 눈치챌 것 같기도 하고 눈치채면 송이 우리한테 군사를 이끌고 들어올 텐데 우리 고려에는 그 송을 매끄럽게 이길 만한, 여유롭게 이길 만한 군사적 장소가 없다라는 식으로 서희가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소순영이 우리한텐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너네 뭘 믿고 빌려주지? 라고 했을 때 서희가 말을 잘 해서, 너희 그 강동육주라는 거 있잖아.
요거 잠깐 빌려주면 우리가 손과 관계를 깔끔하게 끊고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라고 말을 해서 빌려줬던 거예요. 자, 근데 2차 침입 왜 들어왔어? 이때 분명히 서희가 손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빌려갔는데 안 끊어. 관계도 안 끊고 강동육수도 안 돌려줘.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들어왔죠. 거란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거란이 팍 치고 들어오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고려가 주춤해요. 그래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 고려의 양규 장군이 물러가는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면서 결국 2차 침입도 고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침입. 이땐 왜 들어왔어? 너 송하고 계속 친하게 지낼 거면 차라리 강동육주 돌려줘라 라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다시 침입했는데 이때 고려는 어때? 너 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감찬 여기서 나오죠. 강감찬이 그 돌아가려는 거란군을 막 쫓아가요. 고려가 이미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거란이 와서 주춤한 거야. 얘네 왜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지? 이대로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군대를 돌리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강감찬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서 막 쫓아간 거지. 그래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다라고 해서 우리 그걸 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땐 서희의 외교 단판, 2차 때 양규 장군, 3차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다음에 몽골 나옵니다. 자, 몽골의 침입과 극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몽골이 침입을 했죠. 몽골 왜 들어왔냐? 이번에는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이를 이유로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의 처음에는 몽골을 통일한 왕인 칭기즈칸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애가 고려한테 처음에 요청을 해요. 얘가 야, 우리 몽골 이렇게 강해졌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물자를 바치지 않으면 나 너희에게 쳐들어가겠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고려가 알겠어. 너희 그러면 사람 몇만 보내봐. 내가 물자 실어서 다시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이 몽골에서 사신을 몇 명 보내요, 고려에. 그래서 고려에서는 물자를 주고서 돌려보내는 길에 이 사신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몽골 입장에선 어때? 고려, 너희가 우리한테 지금 등을 돌리는구나. 너희가 죽였지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자,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도읍을 중요합니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어요. 강화도로 왜 옮겼어? 요거는 여러분들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파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사이에 양쪽에 끼고 요 내륙 지방에 몽골이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 있다 보니까 몽골은 사방에 전부 육지밖에 없고 심지어는 평야 지역이야. 바다도 본 적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 몽골 사람들은 바다나 산이 있는 지역에서 싸우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고려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진 수도인 개경 말고 강화도라는 옆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옮겨서 몽골한테 항쟁하자라는 그런 전술을 펼쳐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잠시 도읍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고려군이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주로 싸웠으며 귀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등에서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몽골이 수적으로 우세해서 몽골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 과정에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면서 삼별초는 아, 미안해요. 그 전에 불에 타면서 일단 강화도로 옮겼던 도읍을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이 없지만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다라는 문제 선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으로서 몽골의 침입에 끝까지 대항했던 그런 세력이에요. 근거지를 2번 옮겼는데 처음에 강화도에서 시작했고 진도, 탐나, 지금 이름으로는 제주로 계속해서 근거지를 옮기면서 몽골에 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요 삼별초도 패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끝에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다음에 넘어오면은 고려의 문화유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이렇게 있는데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상감이라는 기법을 기억해줘야 돼요. 상감기법이라는 게 뭐냐? 흙의 표면을 문양대로 파내서 그 위를 이렇게 다른 물감으로 덮고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위쪽에 필요 없는 부분을 긁어내서 요 구멍 안쪽에만 물감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기법이 상감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려 청자 자체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상감 기법이라는 애가 고려의 독자적인 기법이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자 자체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상감 기법이 독자적 기법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전에 설명을 안 했지만 사실은 원래 거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지?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었어. 얘도 똑같이 부처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보자 라고 하는 대장경판이 있었는데 이게 거란과의 전쟁에서 불에 탑니다. 황룡사 구층 목탁과 함께 초조대장경도 불에 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있잖아. 그거랑 같은 걸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거란의 그때처럼 부처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어떤 교재에서는 고려대장경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나와도 다 똑같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지심체요절 하면은 금속활자 인쇄본이죠.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목판 인쇄물이고요. 나무 목자죠. 직지심체요절은 금속이에요. 두 가지 차이 비교해 주시고 팔만대장경판은 지금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지심체율자 같은 경우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 이따가 배울 병인양요라는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했던 그 사건에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한 와중에 직지심체요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미 예중면접 시험에 합천이라는 지역 명칭이 나왔어요.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지역의 명칭을 쓰세요라는 식으로 나와서 해인사 장경판전이 아니라 답이 합천이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지심체요절 같은 것도 한 번쯤 나올 법하니까 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민족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이번엔 조선 파트로 넘어왔네요. 자, 조선은 어떻게 건국이 되냐? 일단 고려 말에 나라의 안팎이 매우 혼란스러워져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성계라는 사람을 왕이 보내서 이성계가 다른 나라에 막 찾아가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해서 군대를 돌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었어요.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돌아온 다음에 고려 개혁파, 정몽주를 대표로 하는 고려 개혁파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개국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다 망해가는 고려였는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느냐? 정말 꿈 같은 일이다. 해서 꿈몽자 써서 정몽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도 도전해보자. 정도전 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정도전이 이겼겠죠. 이때 당시에 이성계 쪽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정몽주를 살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조선 건국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개국파와 함께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이성계가 점점 정권을 잡아나가게 되고 조선이 건국되어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겨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까지 고려라는 나라까지는 종교가 불교였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옵니다. 조선하면 뭐야? 유교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본 이념을 들고 와요. 이걸 들고 온 게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처음에 성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요 성리학이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들어오면서 유교라는 카테고리로 변화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약의 건축물 볼 건데 경복궁 종묘 사직단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경복궁 하나와 아래에 있는 네 가지 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선의 사대문이라고도 하는데 사대문이라고도 하는데 전부 유교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면 인의 예지 신 이렇게 5글자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동서남북 순서대로 인의예지라는 글자를 갖고 있을 거예요. 보면 동쪽문 같은 경우에는 흥인지문, 인 나와 있죠.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돈의문, 의 나와 있고요.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숭례문이라고 해서 예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 이름은 숙지문이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숙정문이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여기에 유교 이념인 지자가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신자는 뭐냐? 신은 여기 있는 여기 종묘 그리고 경복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첫 번째 궁궐이고요. 종묘 그리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고 실제로 신자가 들어간 오늘날의 건축물은 보신각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일에 종을 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자가 여기 유교 이념에 있는 신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문 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쪽. 자, 이제 세종대왕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외우는 이 왕이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 문화, 사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주시면 되겠는데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이라고 해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기관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츠부기 혼천이 앙부일고 발명했는데 요거 밑에 있을 거고요. 장영실 등 신분이 낮아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과학기술을 함께 개발했더라 나와 있습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음악 정비, 인쇄술 발전, 훈민정음 장제 있고요. 사회에서 보통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이나 좀 발전시키고 뭐 한글 좀 만들고 연구 좀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방 강화에 굉장히 힘을 썼던 왕인데 스시마섬, 일본에 있는 스시마섬을 정벌하고 사군육진이라는 걸 개척했더라. 눈에 잘 익혀두시고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지리지를 편찬했더라. 읽어주세요. 훈민정음 농사직설 읽어보시고요. 과학기구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천체관측기구 혼천의, 시간측정기구 앙불구 해시계 자경로 물시계, 강우량 측정기구 치구기, 달력으로는 칠정산인데 우리가 칠정산을 쓰기 전에는 중국의 달력을 썼다가 이제는 우리 기후에 맞춘 우리 기후에 맞춘 그 과학적인 달력을 하나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칠정산이었어요. 그리고 경국대전 나와 있는데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입니다. 조선시대가 나왔는데 법전이라는 게 나왔다 하면 경국대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그래서 고조선 때는 팔조법, 조선 때는 경국대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경국대전을 완성했을 때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물으면은 성종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어려우면은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라고 외워주세요. 성종. 자, 조선시대의 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읽어봐 주시고요. 임진왜란으로 오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전쟁이죠. 자, 임진왜란에서 일단 기억해둬야 되는 일본인 한 명 있어요.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는 명을 치러 간다는 명목으로 길을 잠깐 터줘라. 거기가 명으로 가는 일직선 코스이다. 하면서 길을 잠깐 터줘 하고 요청했습니다. 자, 근데 조선에선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근데 이걸 계속 거절했다간 일제가 명으로 가는 걸 취소시키고 우리 조선에 쳐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핑계로 부산을 통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으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했더라 라는 게 첫 배경이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봐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수군, 물에서 활동하던 군대는 경상도의 옥포대첩에서 첫 승리를 맞이하고 이어지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서 중요해요.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임진왜란이라고 나오면 왜 벌어졌는지 하나 보시고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보시고 누가 활약했는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병자호란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병자호란이라고 함은 우리가 이전에 정묘호란을 먼저 봐줄 수 있어요. 자, 정묘호란이라는 건 뭐였어? 후금이 조선에다가 형제 관계를 요청하면서 들어왔던 사건이었어요. 엥? 되게 뜬금없게 무슨 형제 관계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조선에서 조선의 이전에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치던 왕이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중간값을 유지하는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이후에 왕이 된 인조라는 사람이 이걸 망쳤어요. 인조가 왕이 되고 인조는 어떤 정치를 해? 친명 배금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명과 친하게 지내고 금을 배척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후금의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강한데 명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나를 배척해? 괘씸하다. 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게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요 정묘호란이 있은 후에 밑에 내용 보면 후금과 가까이 지내지 않자 후금이 이제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청으로 바꾸면서 더 강한 나라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번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청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군신 관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인조와 일부 신하들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고 결국에 인조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성태종에게 항복하게 되어 이 일로 인해서 삼전도비라는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청한테 지게 된 조선은 청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복림대군은 효종으로 즉위하여 북진 정책으로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에 복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소현세자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청한테 간섭을 받는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거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지네요. 자,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 나와 있어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책을 실시하고 책을 편찬했고 민생 안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내용들 쉬운데 그중에서도 탕평책, 붕당에 상관없이 인재를 골고루 뽑아서 왕권을 강화했고 정치를 안정시켰다 나와 있어요. 요걸 그대로 따랐던 게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가 딱 보니까 영조가 했던 이 탕평책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붕당이고 뭐고 일단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나라를 운영하기 좋아 보여. 심지어 백성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탕평책을 계승받았어요.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했고 수원화성을 건설했고 사회 발전을 추구했고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영조보다는 사실 정조가 더 많이 시험에 등장합니다. 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규장각 같은 경우는 세종 때의 집현전과 성격이 비슷한데 똑같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규장각을 설치했다라는 거 하나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학이라는 게 등장했고 실학은 여기 밑에 뭐 이렇게 주절주절 나와 있지만 그냥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우리 잘 쓰던 유교라는 거 있었는데 왜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조선이 갖고 있었던 유교, 성리학이라는 이념은 우리 실생활에 반영하기에 너무도 선비 같은 이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선비들이나 그런 걸 따르지 일반 백성들이 적용하기에는 우린 생활을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그런 걸 챙길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조금 더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학문을 개발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게 실학이었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실학자들의 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농업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로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고요. 농사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업 발달에는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있고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한 실학자로서 역사책을 펴낸 유득공의 발해보, 지리서를 써낸 신경준의 산경표, 국어 업문지를 펴낸 유휴의 업문지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로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봐줄 수 있고요. 위쪽 표에 나와 있지 않네요. 예, 밑에서 나중에 나오나 봐요. 자,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목민심서라는 걸 펴냈다라는 식으로 사람과 인물과 작품, 이름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생활을 연구했던 실학자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어떤 걸 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자, 조선 후기 때는 서민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왜 발달했느냐? 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를 즐길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글 소설 판소리, 풍속화, 탈놀이 있는데 한글 소설은 종류도 몇 가지 눈에 익혀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글 소설로 인해서 전기수라는 직업이 생겨났는데 전기수는 한글로 된 소설이나 혹은 어떤 글들, 책을 대신해서 읽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아무리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다고 해도 아직까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새롭게 나왔더라 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흥선대원군 나옵니다.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인재등용, 서원철폐, 재정확복, 경복궁 중건 등의 일들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 적어주자면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도 고종의 할아버지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한 고종을 대신해서 왕의 그 정치를 대신 잡았던 사람인데 이 세도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흥선대원군 때 하필 조선에 한창 평화가 찾아왔다가 외세의 침입이 두 차례 이어서 터집니다. 그게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였어요. 병인양요는 천주교의 확대를 막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을 처벌한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을 말합니다. 요 배경이 된 사건의 이름은 병인 박해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신미양요도 나와요. 얘도 똑같이 강화도가 침략당한 사건인데 얘는 조선이 통상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미국 상선을 분노한 우리 백성들이 불태워서 침몰시켰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해왔다 되어 있습니다. 요 미국 상선을 우리 백성들이 불태워 침몰시킨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익혀두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질문이 왔는데 요 흥선대원군에서 중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중건이라는 거는 다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경복궁이 그 불에 타서 그 일부분 훼손됐었어요. 그래서 요 훼손됐던 경복궁을 다시 한번 건축했다, 다시 한번 세웠다라는 뜻으로 중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이어서 이번엔 운요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데 요게 터지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인해서 이제 나는 외세와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척화비라는 걸 건립합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추가해 둘게요. 척화비의 내용 자체가 이러합니다. 나는 병인양화, 신미양요 등등을 겪어서 여러 가지 외세가 침략해오는 사건을 겪었었고 이래서 더 이상은 외세와 교류하지 않겠더라 라는 내용이 그 척화비에 줄줄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밑에 운요호 사건이라고 있는데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자, 보면 강화도에 있는 초지진이라는 지역에서 허락 없이 다가오는 일본의 군함 주변에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쏘았고 너 지금 쐈어? 이러면서 군함을 보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 안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에는 요 밑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더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이유가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운요호 사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곡과 맺은 첫 조약이고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또 밑에 이모군란 나와 있습니다.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는 하나뿐이에요.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 대우에서 불만을 품은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보시고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일본 공사관으로 쳐들어갔고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하고 있던 요 청나라가 군사를 보내 난을 진압하였다. 그래서 더욱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요 이모군란의 마지막 끝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급진개화파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김옥균이었고 온건개화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김홍집이었어요. 뭘 기준으로 급진과 온건을 나눴냐? 급진개화파는 우리 더 이상 청을 따르지 말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자. 이게 급진개화파였고 온건개화파는 이왕에 청이 우리를 간섭하는 김에 청의 물자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삼자라는 게 온건개화파였어요. 그 와중에 요 김옥균이 이끌던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내용 보면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급진개화파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라고 해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입니다. 요걸 틈타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사회제도를 고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정변 일으킬 건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일본이 처음엔 들어옵니다. 근데 금방 약속을 저버렸어요. 왜? 중간에 청이 알게 됐거든. 청이 빠르게 군대를 보내서 이 정변에 대한 반격을 하고 결국에는 3일 만에 실패하는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게 갑신정변이에요. 네, 좀 길어지고 있지만 이따가 6학년 1학기 단원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간을 쓸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나옵니다.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배경, 탄가놀이의 횡포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줄 거예요. 1차는 여기 나왔듯이 전라도 고부 오타입니다. 여기 고부 군수의 횡포에 전라도 고부 군수의 횡포에 맞서서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서 봉기했다. 나와 있고요. 전봉준이 지도자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사발통문이라는 문서 이름 하나 기억해 둘게요. 사발통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문서인데 둥글둥글하게 여기 오른쪽에는 원형으로 된 글이 막 적혀져 있고 왼쪽에도 글이 이렇게 적혀진 이런 문서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걸 사발통문이라고 하는데 누가 지도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도록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원형으로 작성해서 만들어 놨었대요. 요거 사발통문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 청나라가 조선 조정을 도와서 봉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일본 부르지 않았어요. 청나라는 정부가 도움을 요청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안 불렀는데 일본이 야 청이 간다고 나도 갈게 하면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동학농민군은 깜짝 놀라요. 나는 정부랑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다른 나라 애들이 막 와. 그래서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얘네는 정부한테 야 그럼 요거 일부분만 들어주면 우리가 금방 철수할게 라고 해서 정부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개혁안을 일부 수용받고 얘네는 스스로 해산해요. 근데 청과 일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얘네는 청일 전쟁을 조선 땅 안에서 벌이게 돼요. 누가 이겼을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자 2차 봉기,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고부군수와의 횡포에 맞서서 일어났던 거라면 2차는 조선 땅에서 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이고, 결과적으로 일본한테 패배하긴 했으나 동학농민군의 뜻은 의병항쟁으로 이어졌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결국에는 패배했다라는 걸 결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그냥 낡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걸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자라는 개혁이었습니다. 갑오개혁.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최근으로 왔죠. 자, 을미사변 무슨 사건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이 이후, 이 일이 있었던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니까 다음은 내 차례구나라고 생각했던 고종이 일본의 영향력이 머무르지 않는 러시아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악원파천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에 독립협회 나오는데 독립협회에서는 독립신문, 만민공동의 독립문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독립신문이라고 하면 서재필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해 주시는데 서재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요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만민공동의 독립문을 건립했더라라는 거 알아두세요.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청해에 간섭이 있었을 시절에 세웠던 영음문이라는 걸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더라 라고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체크해 둡시다. 자, 다음 요 시대 때 왕이었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요걸 선포하면 좋은 점이 뭐냐? 외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한 직후에 뭐가 발생했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을사늑약이 뭐냐? 우리가 대한제국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체결했어. 그렇다 보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한 의미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로서 하나 봐주면 좋겠는데 늑약이라는 거는 강제로 맺어진 조약을 늑약이라고 해요. 혹시나 요런 단어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도 사실상 강화도 늑약이 아니냐라는 그 반발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당시에 그런 명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은 후에 단발령이 내려졌고 이거에 반발했던 세력들이 일어났었고 전국 각지에서 을사늑약 때문에 다시 한번 의병이 일어났었더라 라는 내용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고 위중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끈질기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겼다 적혀 있습니다. 요 중간에 고종이 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고종의 강제 퇴위와 을사늑약의 불공평함을 주장하는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라는 것도 추가로 적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파트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음 쪽에 3.1운동 나오죠. 1919년 연도 외워주시고요.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만세운동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와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있었던 거고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전혀 그 폭력적이지 않은 만세운동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국내외에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많이 확산되었더라라는 걸 의의로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3.1운동과 같은 해 1919년 4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정부로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해 기반을 마련하려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립된 단체예요. 그래서 독립자금 조달, 무관학교, 독립군 양성, 한국광복군, 독립신문, 역사책 발간, 외교관 파견 요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세워졌다라는 거 하나 적어둘게요. 자, 내용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왔던 활동들이니까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한국 애국단 조직, 한국광복군 창설 파트는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람만 외워주면 돼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인데 청산리 대첩에는 김자진 장군이 포인트로 나오지만 여기에 홍범도 장군도 함께 참여했었더라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두 전투 모두 조선이 승리했던 사건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거의 끝났네요. 자,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각각 어떤 걸 했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국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었고 윤봉길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물통과 도시락 폭탄을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활약과 한국 광복군의 활약 이런 것들 전 페이지에서 함께 보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파트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민족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신채호, 조선어 학회, 한용운 이욕사 있습니다. 신채호는 역사책, 조선어 학회는 한글 보급, 사전 편찬, 한용운 이육사는 우리 시나 소설 같은 걸 많이 펴냈던 사람들이죠.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8.15 광복을 맞게 되는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고 자체적으로 조선도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 밑에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진행되었는데 미국, 영국, 소련, 미영소라고 외워주세요. 이게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고 여기에서는 최대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실시되었는데 결국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에 관련해서 회의를 나눴는데 이거에 대해서 갈등만 생기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UN 국제연합에 넘기게 되고 유엔에서는 처음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 함께 남북한 총선거 하래 라고 알리러 갔으나 소련군이 북한을 꽉 잡고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어 돌아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쪽의 주장이 대립하게 돼요. 남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자는 쪽이 이승만을 대표로 하고 있었고요.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쪽이 김구 쪽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자, 50총선거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재헌국회가 형성되고 재헌헌법을 공포하게 되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에 수립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25 전쟁 나와 있는데 6.25 전쟁은 밑에 전개 과정만 보고 끝낼게요.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도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략합니다. 남침이라고 해요. 이거는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38도선을 중심으로 처음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죠. 남침하면서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남한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합쳐져서 다시 한번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군의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내려오죠. 왜? 북한군, 소련군, 게다가 거기에 중국군이 개입합니다.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요 38도선 근방으로 밀려나게 되어 이걸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정전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에 정전 협상이 결렬되자 휴전 상태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결과로서 지금처럼 그 휴전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고 이산 가족이 발생했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6학년 1학기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조금 쉰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학년 2학기 단원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단원이 제법 길어서 꽤나 시간을 오버했는데 우리 지금 5시 13분이에요. 10분을 전부 쉬기는 그렇고 5시 20분까지 쉬고 우리 만나는 걸로 합시다. 이때부터 6학년 1학기 단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는 끊어보도록 할게요.